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 실험 중 하나, 바로 유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원대한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모순을 품고 있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하나로 묶으려고 만든 통화가 어떻게 대륙을 거의 쪼개놓을 뻔했을까요? 이게 바로 유로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통합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는 전말이에요. 유로의 이야기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말 멋진 꿈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나라들을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끔찍한 재정 위기라는 현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게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바로 유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요. 아니 왜 굳이 단일 통화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아주 오래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끔찍한 전쟁,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웠던 환율 변동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 입장에선 경제를 하나로 묶는 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고요. 또 나라마다 널뛰는 환율을 하나로 안정시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 주머니에 유로 동전을 넣고 다니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979년에 유럽 통화 제도로 시작해서 91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규칙을 만들고 99년에 드디어 전자화폐로 출범했다가 2002년에야 실물화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을 합친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로 가입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숨겨진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조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려놔야 했다는 겁니다. 유로를 쓰는 순간 이걸 포기해야 했던 거죠.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얻는 걸 한번 볼까요? 환전할 필요 없으니까 무역이나 여행이 훨씬 편해지고 물가도 안정되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잃는 건 뭘까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기 나라 마음대로 금리를 정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져도 우리 돈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냥 딱 하나로 정해진 정책을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일구 가구가 하나의 온도 조절기를 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날씨가 적당히 좋을 땐 뭐 괜찮겠죠. 근데 한 집은 지금 폭염 때문에 쪄 죽겠는데 다른 집은 눈보라가 몰아쳐서 얼어 죽을 지경이라면 온도 조절기는 하나뿐인데 이거 완전 재앙이죠. 바로 이겁니다. 독일 경제에 맞는 정책이 그리스나 스페인 경제에는 말 그대로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최적 통화 지역, 줄여서 OCA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단일 통화를 써서 얻는 이득이 방금 말한 그 끔찍한 손실, 즉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고통보다 훨씬 커야만 이 지역은 단일 통화를 써도 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유로존은 출범할 때 과연 이 최적 통화 지역이었을까요? 준비가 된 상태였을까요? 이게 바로 유로 위기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리고 결국 이 불안불안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이론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바로 2009년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가 유럽을 덮치면서 유로존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까 말했던 하나의 온도 조절기가 드디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 온도 조절기는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독일 경제에 맞춰져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었던 거죠. 원래 같았으면 금리를 확 내리거나 자기 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2002년 이후로 실업률이 완전히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독일은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25% 위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25%면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돈을 쓰는데 한쪽은 괜찮고
다른 쪽은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진 거죠. 자,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수당은 줘야 하니 돈 나갈 곳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 세금은 안 거치죠. 완전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빚을 낼 수밖에 없죠.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나라 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저 나라 곧 망하겠는데? 싶으니까 너도 나도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해요. 그럼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멸의 고리, 영어로는 둠 루프입니다. 나라가 위험해지면 그 나라 은행도 위험해지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다시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붕괴 직전까지 간 유로존. 과연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유로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때 역사에 남을 한마디가 나옵니다. 2012년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한 말인데요. 유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걸로 충분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서라도 유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한마디에 미친 듯이 요동치던 금융시장의 패닉이 거짓말처럼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라기의 그 말과 함께 유로존은 그야말로 분란 뒤에 소방서를 짓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해줄 거대한 구제기금, 바로 ESM을 만들고요. 또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주겠다는 약속, OMT도 내놓죠. 은행들을 통합해서 감독하는 은행동맹도 만들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또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프로그램 PPP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뒤늦게나마 마련되면서 유로존이 완전히 붕괴하는 건 막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유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급한 불은 껐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19개의 다른 가구가 여전히 하나의 온도 조절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말이죠. 지금 만든 해결책들은 사실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단 무너지지 않게 땜질을 해놓은 임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통화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유럽이 아예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경제를 하나로 묶는 것에서 시작한 이 거대한 실험이 결국에는 재정 그리고 정치까지 하나로 묶는 유럽 합중국으로 가야만 완성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유로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요.